한양 도성 외곽, 인왕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김대감의 별장은 평소 정정만이 감도는 은둔의 장소였다. 그러나 그날 밤 대지를 찢어발길 듯 몰아치는 폭우는 예사롭지 않은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벼락은 짧은 순간마다 숲의 민낯을 드러냈고 그때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긴 검은 그림자들이 조금씩 별장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별장의 가장 깊숙한 곳, 서재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선의 권력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으나 여전히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김대감은 지금 자신의 직무 책상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이미 복부에서 흘러나온 선혈로 검붉게 변해 있었고 그 피는 바닥에 서면 위로 뚝뚝 떨어져 기괴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호위무사, 무명이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명의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했으나 그의 검끝에서 흐르는 피는 방금 전 문 밖에서 벌어진 참혹한 혈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자객을 베어 넘겼으나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명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김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비단천에 겹겹이 쌓인 서신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대감의 체온과 피가 섞여 뜨겁고도 무거웠다. 이것은 단순한 당파 싸움의 증거가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전하의 목을 겨누는 반역의 실체가 담긴 밀서다. 이 서신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전하의 손에 닿지 못한다면 조선의 산천은 역적들의 칼춤 아래 피바다로 변할 것이다. 무명은 말없이 대감의 손을 맞잡았다. 한때 그는 살수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목숨을 거두던 냉혈한이었으나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하며 어둠에서 끌어올려준 유일한 주인의 죽음 앞에서는 가슴 깊은 곳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어찌하여 저를 살려두시고 본인이 이 무거운 짐을 지려 하십니까? 저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신다면. 아니, 저들은 이미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흑영대다. 조정이 키운 괴물들이지. 그들의 안광이 보이지 않느냐? 어둠 속에서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저 눈빛들이. 대감의 말대로 서재 밖 빗줄기 너머로 수십 개의 차가운 안광들이 보름달 빛조차 삼킨 채 다가오고 있었다. 무명은 대감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며 밀서를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전하를 뵙거라. 그것이 내가 지난날 흘린 피에 대해 속죄하는 길이며 이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말을 마친 김대감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궈졌다. 등불이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꺼졌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무명은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 예우를 갖춘 뒤 천천히 검을 고쳐쥐었다. 이제 그는 호위무사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전장의 귀신이자 추격자를 압도하는 포식자가 되어야 했다.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가는 무명의 뒤로 거대한 낙뢰가 떨어졌다. 하얀 섬광 속에 드러난 그의 옆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숲속 어둠 속에서 흑영대 살수들이 일제히 칼을 뽑는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멈추지 않는 처절한 추격의 서막이 비로소 오른 것이다.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인왕산의 울창한 수풀은 거친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과 뒤섞여 발을 들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늪처럼 변해 있었다. 무명은 김대감의 별장을 등진 채 북쪽 능선을 타고 한양 성곽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품 안에는 피로 물든 밀서가 심장 박동과 맞물려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옆으로 굴렀다. 그가 방금 서 있던 나무 기둥에 검은 깃털이 달린 화살 3대가 깊숙이 박혔다. 화살 촉에는 푸른빛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결국 꼬리가 붙었군. 무명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5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흑영대. 왕실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비밀 암살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미건조한 안광을 뿜어내며 무명을 포위했다. 밀서를 내놓아라, 무명. 너 또한 한때 우리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느냐. 무명의 과거를 아는 듯한 사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무명은 대답 대신 검집에서 서서히 칼을 뽑았다. 빗물이 칼날을 타고 흘러내리며 서늘한 검기를 내뿜었다. 나는 길을 바꾸었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구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흑영대원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번개와 함께 번뜩이는 칼날들이 무명의 목과 심장을 노리고 교차했다. 무명은 전직 제일 살수다운 유려한 몸짓으로 공격을 흘려내며 반격의 틈을 노렸다. 빗소리에 묻힌 금속의 마찰음이 숲속을 채웠고 곧이어 단비보다 진한 선혈이 흙바닥을 적셨다. 무명은 한 명의 목을 베어 넘기고 2명의 가슴을 찔렀으나 적들의 추격은 끝이 없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조정은 이 밀서를 막기 위해 산 전체를 피로 덮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무명은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을 억누르며 다시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양까지 남은 거리는 멀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막 그의 옷자락을 붙잡기 시작했다. 인왕산 능선을 따라 밤새 사투를 벌이며 달려온 무명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빗줄기는 새벽녘을 앞두고 한층 가늘어졌으나 산속의 습한 냉기는 젖은 도포를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어 상처 입은 근육을 마비시켰다. 한양 성곽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범골 계곡 끝자락 안개. 자욱한 숲 사이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 하나가 나타났다. 오가는 길손들이 잠시 목을 축이고 가던 낡은 주막이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이었으나 어깨의 깊은 자상에서 배어나오는 선혈을 막지 않는다면 성문에 닿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쓰러질 판이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이요. 무명이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매캐한 장작타는 연기와 함께 시큼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막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희미한 등불 아래 허리가 구부정한 주모와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피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무명의 처참한 행색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이할 정도의 무심함이 무명의 살수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으나 겉으로는 힘든 기색을 내비치며 탁자의 몸을 기댔다. 객주, 독하지 않은 술한 사발과 상처를 묶을 깨끗한 천 좀 내어주시오. 무명은 밀서가 든 가슴팍을 왼팔로 단단히 감싸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주모는 대답 대신 탁한 술한 사발과 거친 무명천 몇 조각을 내왔다. 주모의 손은 거칠었으나 무명이 잔을 입에 대려는 찰나 벼락처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주모의 손목 아래 소매자락 사이로 언뜻 보인 검은 문신. 그것은 흑영대 중에서도 암살과 첩보를 전담하는 최정예 살수들만이 새기는 검은 매의 표식이었다. 술맛이 너무 달군. 죽은 자에게 주기엔 아까울 정도로. 무명이 잔을 내던짐과 동시에 주모의 품에서 독을 바른 비수가 튀어나왔다. 동시에 구석에 앉아있던 길손들이 삿갓을 벗어 던지며 품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주막의 얇은 창지문이 찢어지며 사방에서 자객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좁은 실내는 순식간에 비명과 검기가 소용돌이치는 지옥으로 변했다. 주모로 변장했던 살수의 비수가 무명의 목덜미를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쳤다. 무명은 육중한 나무상을 발로 차 방패 삼아 공간을 확보한 뒤 역수로 검을 쥐고 파고들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좁은 공간에서의 혈투는 야외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잔인했다. 무명은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을 분노로 바꾸며 자신을 향해 쇄도하는 검날들을 유려하게 흘려냈다. 낡은 탁자가 부서져 파편이 튀고
수랑아리가 깨져 바닥은 술과 피가 뒤섞여 질척였다. 무명은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해 몸을 낮게 깔며 적의 하체를 베어 넘겼고 뒤이어 달려드는 자객의 가슴에 정확히 검을 꽂아 넣었다. 마지막 남은 주모 복장의 살수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무명의 검은 이미 그녀의 심장을 관통한 뒤였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겼다. 무명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찢어진 옷자락으로 어깨의 상처를 거칠게 동염했다. 주막박 숲속에서는 더 많은 횃불이 일렁이며 그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흑영대는 이미 이 계곡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무명은 다시 검을 고쳐잡고 자욱한 새벽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주막을 탈출한 무명의 앞을 막아선 것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로 세차게 몰아치는 검은 강물이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무명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절벽으로 이어지는 외길 위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누군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는 흑영대의 정예복이 아닌 낡은 삿갓과 해진 도포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가 무릎 위에 올려둔 무거운 철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막에서 마주친 자객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명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무명. 삿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얼굴에는 흉측한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그는 무명의 과거 동료이자 흑영대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라이벌 검귀였다. 검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너는 이미 조직을 떠난 줄 알았다. 떠났었지. 하지만 조정에서 내건 현상금이 내 평생 마실 술값보다 비싸더군.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목을 베는 것은 오직 나여야만 하니까. 검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검을 뽑자 빗줄기가 검신에 닿아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무명은 가슴속 밀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인의 유언과 나라의 운명이 이 싸움에 걸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배워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이유라. 살수에게 이유 따위는 사치일 뿐이다. 검귀의 신형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무명의 목을 향해 거대한 철검이 내리꽂혔다. 무명은 자신의 검으로 이를 받아냈으나 묵직한 충격에 무릎이 꺾일 뻔했다. 두 사내의 불꽃 튀는 검술이 절벽 끝에서 휘몰아쳤다. 무명은 유연하고 날카로운 초식으로 파고들었고 검귀는 파괴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려 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사명이 교차하는 칼날의 부딪힘 속에서 무명은 검귀의 틈을 발견했다. 그것은 예전과 같은 사리가 아닌 무언가 망설임이 섞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무명은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검귀의 검을 흘려보냄과 동시에 그의 가슴팍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검귀와의 처절한 사투를 뒤로하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리듯 내려온 무명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진 광활한 억새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서서히 자태를 드러낸 보름달은 대지를 차가운 은백색으로 물들였으나 그 영롱한 달빛은 곧 벌어질 참혹한 살육을 위한 잔인한 조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은빛 억새들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도 서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걸음을 멈추고 검을 낮게 쥐었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쇠냄새와 섬뜩한 살기,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추격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나와라. 너희들의 거친 숨소리가 이미 이 들판을 진동시키고 있다. 무명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으로 흩어지기가 무섭게 은빛 파도 같던 억새밭 곳곳에서 검은 복면을 쓴 흑영대 정예병들이 유령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마주쳤던 자객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오직 살인을 위해 길러진 최정의 사수들이었습니다. 수십 자루의 칼날이 보름달빛을 반사하며 무명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며 에워쌌습니다. 무명은 품속의 갈무리한 밀서가 피와 땀에 젖지 않도록
도포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죽은 주인의 명예와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투는 비명조차 사치스러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명은 억새 사이를 그림자처럼 파고들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전광석화처럼 공략했습니다. 은빛 억새 위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흩뿌려졌고 평화롭던 달빛 아래의 들판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은 무명의 부상당한 어깨와 다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의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칼날이 살점을 파고드는 섬뜩한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무명은 한계를 넘어선 고통 속에서도 김대감의 마지막 눈빛과 살아서 진실을 전하라던 그 절박한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조선의 진실은 영원히 차가운 억새밭 아래 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칼날을 고쳐 쥐고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치는 마지막 금기의 검수를 펼쳤습니다. 사방에서 들이치는 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오직 한양을 향한 단 하나의 길을 열기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은빛 억새밭이 피에 젖어 짓밟히고 마지막 추격자의 숨통이 끊어졌을 때 무명의 전신은 이미 재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무명의 시야 너머로 새벽 안개를 머금은 한양 도성의 웅장한 실루엣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 도성으로 진입하기 전 무명은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도성 근교의 낡고 퇴락한 사찰, 백월사의 폐허가 된 불당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보름달 아래 억새밭에서의 혈투로 인해 그의 전신은 이미 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의 자상은 빗물에 씻겨 하얗게 불어 터졌고 검은 피가 굳어가는 상처 주위로는 지독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밀서를 꺼냈습니다. 김대감의 마지막 체온이 서려있던 서신은 이제 무명의 피와 땀 그리고 빗물에 젖어 눅눅하고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밀서를 조심스레 펼친 순간 무명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밀서에 적힌 반역의 주모자는 조정의 탐관오리나 단순한 세도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 국왕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아들, 조선의 미래라 불리던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외척 세력과 결탁하여 부왕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충신들을 숙청한 뒤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피의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나라를 구하는 길인 동시에 왕실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아비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대감께서 저에게 맡기신 진실의 무게입니까? 무명은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밀서가 왕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세자는 역적이 되고 조정은 피비람이 부는 숙청의 칼날 아래 놓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밀서를 여기서 태워 없앤다면 조선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과 야심가인 세자의 손에 넘어가 백성들은 영원히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터였습니다. 무명의 마음속에서 충과 도가 격렬하게 충돌하던 그 순간 사찰 마당에 고여있는 빗물을 밟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안다, 무명. 이제 그만 헛된 망상을 버리고 나오너라. 불당 밖에서 들려온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흑영 때의 총수이자 고아였던 무명을 거두어 조선 최고의 살수로 키워냈던 그의 유일한 스승, 적영이었습니다. 그는 세자의 명령을 직접 받들어 이 마지막 추격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몸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밀서를 전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믿어온 정의를 위해 평생을 의지해온 스승과 과거의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하는 운명의 갈림길임을 말입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다시 가슴 깊이 넣고 부러진 칼날을 굳게 쥐었습니다.
등불조차 꺼진 어두운 불당 안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 스승이 기다리는 빗속의 마당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 한양의 서쪽 성문인 돈이문은 거대한 입을 벌린 괴수처럼 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는 진눈깨비로 변해 살을 애듯 쏟아졌고 안개는 발목까지 차올라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문으로 향하는 외길 위 10여 장 앞에 안개 너머로 거대한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흑영 때의 총수이자 무명의 스승이었던 적영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성문을 가로막은 수십 명의 무장한 병사들과 살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무명은 이제 걷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한쪽 팔은 감각을 잃어 축 늘어졌고 도포는 빗물과 피에 젖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밀서가 그의 마지막 생명력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결국 이곳까지 발을 들였구나. 내 제자야. 적영이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주위의 안개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그 밀서를 넘겨라. 그것은 나라를 구하는 글귀가 아니라 왕실의 피바람을 불러올 저주다. 내가 전하려는 그 진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이냐? 진실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그 나라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대감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은 종이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무명은 남은 힘을 쥐어짜 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적영의 신형이 안개 속에서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새 무명의 가슴팍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두 그림자의 최후의 결전이 성문 앞 진흙탕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영의 검은 노련하고 파괴적이었으며 무명의 검은 처절하고 간결했습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일며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명은 수차례 베이고 찔리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의 검술은 삶에 미련이 남은 자의 그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무명의 검이 적영의 어깨를 꿰뚫고 그 반동으로 성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돌진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검이 자신의 등 뒤를 베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닫히기 시작한 거대한 성문의 틈 사이로 무명은 피로 물든 몸을 던졌습니다. 무명이 성문 안으로 몸을 던진 직후 거대한 무쇠 빗장이 걸리는 굉음과 함께 돈이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성문 밖에는 스승 적영에 찢겨진 도포 자락과 진흙 속에 짓밟힌 핏자국,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살수들의 시신만이 남겨져 폭우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무명은 이제 걷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한양의 도심을 기어갔습니다. 그의 시야는 이미 붉은 막이 씌워진 듯 흐릿해졌고 뼈를 깎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신의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오직 품속의 밀서만이 기괴할 정도의 뜨거운 무게감으로 그의 꺼져가는 심장 박동을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인 강령전 앞,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고 피투성이가 된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나자 금군들이 경악하며 창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쥐어짜듯 소리쳤습니다. 김, 대감의 전언이요. 이 나라의 명운이 담긴 전하께 올리는 피의 밀서란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곧이어 상선 내관이 급히 달려나왔고 무명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피 묻은 서신은 우여곡절 끝에 왕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밀서를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던 왕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자식에 대한 배신감으로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은 거대한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세자와 결탁하여 역모를 꾀했던 외척 세력들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모두 체포되었고 어둠 속에 감춰졌던 반역의 음모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조정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정화되었고 백성들은 나라를 뒤흔들 뻔한 큰 재앙이 비껴갔음을 안도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왕은 자신에게 진실을 전해주고 조선의 근간을 지켜낸 그 이름 모를 검객을 반드시 찾아내어 논공 행상을 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무명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부러진 칼 한 자루와 주인 잃은 낡은 삭감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명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한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해 뒤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 이름 없는 주막에서 흉터가 가득한 팔을 가진 한 사내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문만이 야담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잡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보름달 아래 억새밭을 달리던 그날의 광채를 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을 구한 이름 없는 영웅, 무명에 처절했던 추격전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저작거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